조선 왕조 500년 핏빛 왕좌의 대서사시. 닥쳐라 이정환! 내 등 뒤에는 내 불쌍한 백성이 있고 내 늙은 부모가 있고 한양의 조선의 왕이 계시다. 내가 여기서 등을 돌려 달아나면 대체 누가 이 피폐한 땅을 지킨단 말이냐? 어서 오십시오. 나 이성계가 세운 이 나라 조선 왕조 500년의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오. 우리는 비록 수백 년의 세월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공간에 있지만 역사를 들른 이 순간만큼은 나와 함께 같은 시간을 걷고 있는 것이오. 지금 어느 하늘 아래 어떤 풍적 속에서 이 소리를 들고 계시는가? 우리 번님들, 지금 발 떼고 계신 그곳이 어디인지 댓글로 남겨주시오. 내가 일일이 답글로 반갑게 맞이할 것이오. 여러분이 알려주신 그곳까지 내 목소리가 생생하게 닿을 수 있도록 더 크고 웅장하게 이 역사의 대서사시를 쏘아 올리겠소. 자, 준비되셨습니까? 500년 전 현장으로 함께 출발합시다. 잔잔하던 부산 앞바다의 푸른 물결 위로 짙은 해무가 스멀스멀 밀려오던 임진년 4월 13일의 이른 아침입니다. 평화롭던 포구의 공기는 비릿한 바다내음 대신 쇠를 깎아내는 듯한 매캐하고 기분 나쁜 화약 냄새로 서서히 물들어갑니다. 수평선 너머로 검은 점 하나가 찍히는가 싶더니 이내 10개, 100개, 수백 개로 불어나며 아침에 눈부신 햇살을 시커멓게 가려버립니다. 마치 거대한 산맥이 통째로 바다 위를 질주해오듯 700여 척에 달하는 왜군의 거대한 함대가 뱀의 아가리처럼 부산진을 향해 돌진해옵니다. 막루에 서서 상쾌한 바닷바람을 맞고 있던 병사들의 두 눈이 찢어질 듯 커지고 쥐고 있던 거친 창자루가 사시나무 떨리듯 요동칩니다. 그들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평소 해안가에서 노략질이나 일삼던 헐벗은 좀도둑 무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늘과 바다를 온통 피비린내로 뒤덮어버릴 듯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기로 무장한 끔찍한 악귀들의 군대입니다. 뱃머리마다 시뻘건 깃발이 죽음의 그림자처럼 펄럭이고 귀괴한 뿔이 달린 투구를 쓴 외병들의 섬뜩한 살기가 해무를 뚫고 조선의 땅을 찔러옵니다.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고막을 찢어버릴 듯한 괴성들이 바다를 건너오고 이내 평온하던 하늘을 갈라버리는 끔찍한 파열음이 부산진의 고요를 산산조각냅니다. 이전에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천둥번개가 좁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한 날카롭고 무자비할 쇳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납탄들이 허공을 매섭게 가르고 날아와 두꺼운 나무 방패를 뚫고 집신을 신은 병사들의 가슴바닥을 사정없이 꿰뚫어버립니다. 살갗이 무참히 찢기고 하얀 뼈가 부서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방금 전까지 옆에서 고향 이야기를 하며 웃고 떠들던 전우가 머리통이 날아간 채 바닥으로 고꾸라집니다. 뜨겁고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오르며 성벽의 회백색 돌들을 끔찍하고 끈적한 선열로 물들이기 시작합니다. 검은 흑단 갑옷을 차려입은 부산진 첨사 정발 장군이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억누르며 단숨에 성벽 위로 치달아 오릅니다. 그의 굵은 주름이 깊이 파인 이마에는 차가운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칼자루를 쥔 억센 두 손에서는 당장이라도 붉은 피가 배어나올 듯 지독한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벽 아래는 이미 짐승들이 만들어낸 가장 잔혹한 지옥으로 변해버렸고 쉴 새 없이 날아드는 조총의 시뻘건 탄원은 늦가을 추수할 때 쏟아지는 우박처럼 무자비하게 쏟아집니다. 정발 장군의 눈앞에서 10대의 앳된 얼굴을 한 어린 병졸이 목에 끔찍한 구멍이 뚫린 채 피거품을 물고 쓰러지며 자신의 낡은 바짓가랑이를 애처롭게 부여잡습니다. 어머니를 부르며 살려달라는 애원조차 내뱉지 못하고 눈동자가 허옇게 뒤집히는 어린 병졸을 보며 정발의 억장이 형체도 없이 무너져 내리고 두 눈에 피눈물이 고입니다. 그러나 찰나의 슬픔을 달랠 겨를조차 없이 썩은 고기를 노리는 까마귀 떼처럼 성벽을 기어오르는 왜군들의 시퍼런 칼날이 아침 햇살에 번쩍이며 사방을 빈틈없이 포위에 들어옵니다. 처절한 육박전이 벌어지며 땀범적된 살과 살이 부딪히고 날카로운 쇳덩이가 인간의 따뜻한 내장을 흙바닥에 흩뿌리는 끔찍한 아비규환이 사방에서 펼쳐집니다. 여기저기서 팔다리가 숭텅 잘려나간 채 피투성이가 된 흙바닥을 뒹굴며 짐승처럼 울부짖는 백성들과 병사들의 단말마 비명이 온 천지를 뒤흔듭니다. 도대체 이 거대한 재앙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싹트고 시작된 것인지 묻기도 전에 거스를 수 없는 죽음의 검은 그림자는 너무도 무자비하게 조선의 목을 조여옵니다.
첨사 영감, 저것들은 도대체 무엇이옵니까? 어찌 저리 새까맣게 바다를 덮고 몰려온단 말입니까? 겁먹지 마라 이놈들. 꼿꼿한 조선의 사내들이 어찌 저깟 왜구놈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벌벌 떤단 말이냐? 영감, 우리의 활이 닿지 않사옵니다. 저들이 쏘아대는 저 괴상한 막대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꽃에 아군이 가을철 추풍낙엽처럼 속절없이 쓰러지고 있사옵니다. 이놈아, 활이 닿지 않으면 바닥에 돌을 던지고 돌마저 떨어지면 내 놈의 이빨이라도 저 짐승 같은 놈들의 목덜미를 악착같이 물어뜯어라. 여기가 무너지면 우리 초선이 무너진다. 정발장군, 큰일 났사옵니다. 동문이 뚫렸사옵니다. 개미떼 같은 외놈들이 벌써 굳게 닫힌 성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이닥치고 있사옵니다. 영감부터 어서 피하셔야 옵니다. 피하라고? 내 이놈 군관 이정은 감히 내 앞에서 도망이라는 비겁한 단어를 입에 올리느냐? 내 목을 먼저 치고 가라. 나는 오늘 단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장군, 제발 살아서 훗날을 도모하셔야 옵니다. 저들은 우리가 겪어왔던 그 하찮은 왜구 무리가 아니옵니다. 병력의 수가 좋기 수만을 헤아리는 정규군이옵니다. 닥쳐라 이정환! 내 등 뒤에는 내 불쌍한 백성이 있고 내 늙은 부모가 있고 한양의 조선의 왕이 계시다. 내가 여기서 등을 돌려 달아나면 대체 누가 이 피폐한 땅을 지킨단 말이냐? 하오나 장군, 피를 본 병사들이 두려움에 미쳐가고 있사옵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천둥소리 같은 모기에 우리는 그저 속수무책으로 관역판처럼 당하고만 있사옵니다. 무조건 활시위를 팽팽히 당겨라. 내 눈앞에 기어오르는 저 더러운 짐승들의 붉은 눈알을 정확히 명중시켜라. 적보다 죽음을 더 두려워하는 비겁한 자는 내 흑단 칼이 먼저 용서치 않고 뵐 것이다. 으악! 장군, 제 오른팔이 통째로 떨어져 나갔사옵니다. 아이고, 어머니 절 살려주옵소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김서방. 입술을 꽉 물고 악으로 버텨라. 조선의 사내는 이깟 상처 따위에 결코 죽지 않는다. 부러진 창을 왼쪽 손으로 다시 고쳐 잡아라. 첨사 영감, 서문도 헐려버렸사옵니다. 보찜을 싸던 백성들이 피난 갈 길조차 모조리 막혀버렸사옵니다. 우린 다 죽은 목숨이옵니다. 어찌하옵니까? 통제라. 정녕 무심한 하늘이 우리 불쌍한 조선을 이대로 버리신단 말이냐? 군관 이정은, 당장 망로에 올라 봉화대에 붉은 불을 올려라. 한양 궐에 계신 전하께 이 위급하고 통탄할 상황을 속히 알려야 한다. 장군, 이미 파발말을 띄웠사오나 저 엄청난 수의 적들을 막아내기에는 턱없이 늦어버렸사옵니다. 가까운 동네부사 송상현 연감께 급히 구원을 청해야 하옵니다. 송상현 연감도 필시 저 악귀 같은 적들에게 애워싸여 고군분투하고 계실 것이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뼈를 묻고 죽는다. 단 한 놈의 외놈이라도 더 길동무로 삼아 저승 지옥으로 질기게 끌고 갈 것이다. 장군, 저기 똑똑히 보시옵소서. 적의 흉악한 잔수가 성벽 위로 성큼성큼 올라왔사옵니다. 얼굴에 무서운 붉은 귀신탈을 쓴 저놈이 옵니다. 네 이놈, 남의 나라 귀한 땅을 함부로 더럽히고 유린한 죄. 이 정발의 서슬퍼른 흑단칼이 네 이놈의 더러운 숨통을 단번에 끊어놓을 것이다. 덤벼라, 이 피에 굶주린 오랑캐 짐승아! 정발장군, 위험하옵니다. 제발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시옵소서. 비켜라 이정헌! 오늘 내 뜨거운 피로 이 차가운 성벽을 붉게 적시어 꺾이지 않는 조선의 혼이 아직 살아있음을 두 눈 뜨고 똑똑히 보여주리라. 다 덤벼라, 이 파렴치한 놈들! 전군, 똑똑히 들어라. 살기를 바라고 뒤로 물러서는 자는 무조건 배겠다. 앞으로 용맹하게 나아가 적과 싸우다 장렬히 죽는 자는 영원한 충신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모두 앞을 향해 돌격하라. 영감, 엎드리시옵소서. 저 위 지붕에서 또다시 그 망할 조총을 연감의 가슴을 향해 겨누고 있사옵니다. 당장 피하시옵소서, 연감! 아, 귓가를 무섭게 때리던 부하들의 애절한 아우성도, 살이 매캐하게 타들어가는 지독한 화약 냄새도 서서히 아득하게 멀어져만 갑니다. 정발 장군의 산처럼 듬직하고 거대했던 몸뚱이가 마침내 빗발치는 납탄에 꿰 뚫려 털썩 차갑고 무자비한 돌바닥 위로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가슴 한복판에 뚫린 구멍에서 펄펄 끓는 뜨거운 피가 꿀려기며 쏟아져 나와 안 그래도 검은 흑단 갑옷을 더욱 끔찍하게 검은 묽은색으로 물들여 버립니다.
거친 숨을 헐떡이며 들이마실 때마다 끊어진 핏줄과 찢어진 폐부에서 불꽃이 튀는 듯한 참혹한 고통이 전신을 날카롭게 찢어놓지만 정발은 차마 두 눈을 감지 못합니다. 서서히 안개처럼 흐려지는 시야 속으로 짐승처럼 발버둥치며 학살당하는 무고한 백성들의 처참한 모습이 주마동처럼 스쳐 지나가며 심장을 후벼 파냅니다. 도대체 어찌하여 하늘날에 이토록 끔찍하고 원통한 날이 도래했는가? 마음속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서 피 끓는 원망과 분노가 미친 듯이 솟구며 오릅니다. 불과 달포 전 일본이라는 오랑캐 땅을 다녀온 통신사들이 웅장한 편전에서 벌였던 그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촌극이 정발의 뇌리를 무섭게 때립니다. 동인의 수계격인 김성일은 쥐새끼처럼 교활한 눈동자를 굴리며 도요토미 히데요시 따위는 쥐뿔도 두려울 것 없는 위인이라며 전하의 총명한 눈과 귀를 가리지 않았던가요? 서인의 황윤길이 눈물을 흘리며 반드시 참혹한 병화가 있을 것이라고 피를 토하며 엎드려 경고했음에도 그저 당파 싸움과 분당의 더러운 이익에 눈이 멀어버린 자들, 나라의 안위와 백성의 목숨을 시궁창에 처박아버린 그 잘나고 알량한 선비놈들의 혓바닥이 결국 이 조선을 지옥불로 밀어넣고 한 것입니다. 주동이로는 밤낮 없이 공맹의 도리와 성리학을 읊어대면서 정작 백성들의 목숨이 벼랑 끝 백척간두에 섰을 때는 오직 자기 밥그릇과 서로의 안위만 챙기기 바빴던 그 썩어빠진 조정의 대신들, 그들의 그 오만방자하고 멍청하게 짝이 없는 입놀림의 대가가 지금 이 남쪽 끝 부산진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무고한 백성들의 붉은 피바다로 참혹하게 돌아오고 만 것입니다. 내가 진작에 이 무거운 칼을 뽑아들고 한양으로 쳐올라가 그 썩어 문드러진 위선자들의 목통을 먼저 쳤어야 했건만, 충성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그들의 악행에 눈과 귀를 닫았던 내 어리석은 죄가 이리도 크단 말인가. 억울합니다. 참으로 가슴이 찢어지게 억울하여 이승을 등지고 떠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쇳덩이처럼 무겁기만 하여 도저히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나 하나 목숨을 바쳐 죽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장수의 당연한 숙명이라 여기며 기꺼이 껄껄 웃으며 저승길로 갈 수 있으나, 저 어미를 잃고 피투성이가 된 채 길바닥에서 짐승처럼 울부짖는 어린아이의 겁먹은 눈망울을 어찌 남겨두고 간단 말입니까? 한양의 궐란 가장 안전하고 깊숙한 곳에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비단 이불을 덮고 편안히 계실 우리의 지엄하신 전하께서는 지금 이 남쪽 바다 끄트머리에서 당신의 핏줄 같은 백성들이 어찌 이리도 잔인하게 갈갈이 찢겨 개죽음을 당하며 죽어가고 있는지 상상이나 한번 해보실 수 있을는지요. 몸속에 뜨거운 피가 속절없이 빠져나가며 점점 몸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고 이제는 흙먼지 묻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몸 안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발은 마지막 남은 목숨의 안간 힘을 모조리 쥐어 짜내어 핏물이 고여 부릅뜬 두 눈으로 핏빛으로 붉게 물든 덧없는 북쪽 한양 하늘을 매섭게 노려봅니다. 전하, 부디 이 어리석고 무능한 충신의 죽음이 헛된 개죽음이 되지 않게 어서 빨리 정예 군사를 일으키시어 이 더럽고 잔악무도한 왜적들을 이 성신한 땅에서 한 놈도 남김없이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살아서 다하지 못한 신하된 자의 굳건한 충은 죽어서 구천을 떠도는 무서운 악귀가 되어서라도 저 더러운 외놈들의 목통을 질기게 물어뜯을 것이니 부디 이 상처 입은 조선을, 나의 불쌍한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마침내 고통스럽고 거칠었던 숨소리가 한 줌의 바람처럼 잦아들고 조선의 굳건하고 든든한 최전방 방패였던 흑의의 장군 정발은 차참하게 짓밟히고 피로 물든 부산진의 차가운 흙바닥에 얼굴을 묻은 채 그 장엄하고도 끔찍하게 비극적인 마지막 숨을 거두고 맙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변방의 한 장수의 슬픈 죽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장차 500년을 이어갈 거룩한 조선의 숨통을 무참히 끊어놓을 거대한 지옥불의 시작을 알리는 뼈가 시리도록 끔찍하고 참혹한 전쟁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남쪽 바다 끝자락 부산진의 하늘이 참혹한 핏빛으로 찢어지고 무고한 백성들의 살점이 갈갈이 찢겨나가던 그 끔찍한 시각, 수백 리 떨어진 북쪽 한양도성의 고라는 너무도 평화로워 소름이 돋을 지경입니다.
따사로운 봄비가 촉촉하게 적시고 간 경복궁 근정전의 웅장하고 거대한 처마 끝에서는 영롱한 물방울이 한가롭게 뚝뚝 떨어지며 고요한 정막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화사하게 피어난 매화꽃 향기가 봄바람을 타고 은은하게 편전 안으로 스며들지만 임금과 신하들이 마주 앉은 그 널찍하고 서늘한 공간의 공기는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롭기만 합니다. 조선의 지오만 임금 선조가 앉아있는 높기 높은 어좌 아래로는 붉고 푸른 화려한 관복을 빼입은 조정의 늙고 교활한 대신들이 두 줄로 꼿꼿하게 엎드려 숨죽인 채 서로의 눈치만 맹렬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동인과 서인으로 쩍 갈라져 상대방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핏대를 세우며 목청이 찢어져라 싸워대던 그 잘나고 거룩한 입술들은 지금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들이 속한 붕당의 더러운 이익과 어찌하면 저 반대편 파벌의 영수들을 영모로 엮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만들까 하는 음흉하고 시커먼 계산만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을 뿐입니다. 일본이라는 섬나라 오랑캐 땅에 통신사로 다녀온 서인의 황윤길과 동인의 김성일이 서로 정반대의 기가 막힌 보고를 올렸던 그날 이후 조정은 마치 시한폭탄을 품은 듯 아슬아슬한 김장관만이 팽팽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황윤길이 피를 토하며 반드시 왜적이 쳐들어올 것이라 울부짖었건만 평화롭고 안일한 삶에 찌든 대신들은 오히려 김성일의 그 달콤하고 뻔뻔한 허장성세라는 거짓말에 기꺼이 눈과 귀를 틀어막아 버렸습니다. 용상의 비스듬히 기대어 앉은 선조의 골룡포 위로 스며드는 따뜻한 봄햇살마저도 이 숨막히는 편전의 싸늘하고 끈적끈적한 기운을 도저히 녹여내지 못하고 맥없이 부서져 내립니다. 늙은 대신들의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식은땀이 바닥으로 떨어지려는 찰나 갑자기 굳게 닫혀있던 편전의 거대한 문살 밖에서 다급하고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고란의 정적을 산산조각내며 파고듭니다. 전하! 급보이옵니다! 남쪽에서 올라온 다급한 파발이옵니다! 전하! 속히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금방이라도 피를 토할 듯한 승전색의 날카롭고 처절한 목소리에 엎드려 있던 수십 명의 대신들의 어깨가 일제히 사시나무 떨리듯 움찔하며 굳어버립니다. 육중한 편전의 문이 거칠게 열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커먼 진흙탕과 붉은 핏자국으로 번벅이 된 파발마의 전령이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들어와 차가운 돌바닥에 머리를 짓이깁니다. 그의 거칠고 헐떡이는 숨소리 사이로 매캐하고 비릿한 피냄새와 화약냄새가 훅 끼차오자 고개를 쳐박고 있던 대신들의 주름진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리며 흑빛으로 변해갑니다. 선조의 곁을 지키던 도승지가 사색이 된 얼굴로 덜덜 떨리는 손을 뻗어 전령의 품에서 흙먼지가 잔뜩 묻은 밀서를 건네받아 차마 펴보지도 못한 채 임금의 어좌 앞까지 기어 올라갑니다. 용상에서 몸을 반쯤 일으킨 선조가 신경질적으로 밀서를 낚아채어 거칠게 펼쳐드는 순간 편전 안의 공기는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 끔찍하고 무거운 침묵 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아버립니다. 글귀를 읽어내려가는 선조의 두 눈동자가 기괴할 정도로 커다랗게 팽창하더니 이내 얼굴 근육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파르르 떨리며 핏기가 가시어 종이장처럼 창백해집니다. 이것이 정녕 사실이란 말이냐? 부산진이 그 견고하던 부산진 성이 단 반나절 만에 흔적도 없이 함락되었다고. 청발이 죽어 왜적의 수가 10만에 달하여 온 바다를 새까맣게 뒤덮였다니. 선조의 입에서 터져나온 벼락같은 단말적인 비명에 편전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던 수십 명의 대신들의 어깨가 일제히 사시나무 떨리듯 움찔하며 굳어버립니다. 전하, 그게 무슨 정천병력 같은 말씀이시옵니까? 왜구 떨거지들의 단순한 노략질이 아니옵니까? 어찌 정규군이 바다를 건너 그토록 무참히 짓밟는단 말이옵니까? 네 이놈들, 당장 입을 닥치지 못할까? 노략질, 그 알량한 노략질에 성이 함락되고 첨사가 전사하며 700척의 전선이 몰려온단 말이냐? 이 썩어 빠진 놈들아! 임금의 분노가 활화산처럼 폭발하며 집어던진 벼루가 차가운 돌바닥에 박살이 나며 시커먼 먹물이 늙은 대신들의 화려한 관복 위로 처참하게 튀어오릅니다. 서인의 영숙격인 늙은 대신이 이빨을 딱딱 부딪히며 기어나와 피를 토하듯 목청을 높여 고란이 떠나가라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달 어전 회의에서 신 황윤길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아뢰지 않았사옵니까?
저 섬나라 원숭이 같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눈빛이 범과 같아 반드시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 피눈물을 흘리며 고하여 싸웁니다. 오냐, 맞다. 분명 황대감이 그리 말하였지. 헌데 그 옆에서 그 말을 싹둑 자르고 쥐새끼처럼 간사한 혓바닥을 놀린 자가 누구였더냐? 서인의 대신들은 기회를 놓칠세라 일제히 고개를 쳐들고 반대편에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몸을 웅크리고 있는 동인의 김성일을 향해 맹렬하고 날카로운 비수를 꽂아넣습니다. 김성일 대감, 당장 그 입이 있으면 속 시원히 말을 해보시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쥐와 같아 좋게 두려워할 위인이 못 된다 하지 않았소. 민심이 흉흉해질까 두려워 거짓을 고하였다고 하지 않았소. 맞소이다. 저 간악한 김성일의 그 요망하고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 이 나라의 방비를 허술하게 만든 죄, 정령 1000번을 찢어주게도 모자랄 대역 죄인이옵니다. 전하, 당장 저놈의 목을 치시옵소서. 수십 명의 서인 대신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김성일을 향해 삿대질을 해대며 저주를 퍼붓자 얼굴이 흑빛으로 변한 김성일이 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처절하게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전하, 억울하옵니다. 신이 어찌 하늘 같으신 전하를 속이려 하였겠사옵니까? 신이 본 바로는 정녕 그자의 꼴이 보잘것없어 보였고 황윤길 대감이 너무 겁에 질려 민심을 소란케 할까 염려되어 그리 아뢰었을 뿐이옵니다. 이 간악한 놈아, 민심을 소란케 해! 네놈의 그 더러운 혓바닥 하나 때문에 지금 남쪽 바다의 수많은 백성들이 무참하게 목이 잘리고 피를 흘리며 짐승처럼 죽어가고 있다. 이것이 네놈이 말한 평안한 민심이더냐? 전하, 서인놈들이 작당을 하고 신을 모함하는 것이옵니다. 애초에 변방의 방비를 소홀히 한 것은 병조의 책임이 아니옵니까? 어찌하여 그 끔찍한 책임을 모두 동인에게만 뒤집어 씌우려 한단 말이옵니까? 병조의 책임? 네 이놈, 감히 이 마당에서도 네놈의 그 알량한 당파 싸움 타령이더냐? 네놈들이 군사를 훈련시키려 하면 백성을 고달프게 한다며 반대하고 방해한 것이 누구였더냐? 바로 너희 동인놈들이 아니었더냐? 편전은 순식간에 피투기는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임금앞이라는 지엄한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린 채 동인과 서인은 서로의 멱살을 잡을 듯 맹렬하게 물어뜯고 책임을 떠넘기며 짐승처럼 지저대기 시작합니다. 당장 김성일의 관직을 삭탈하시고 의금비에 가두어 모진 고문을 가하시옵소서. 저런 자를 곁에 두시면 정녕 이 나라 조선이 외놈들의 말발구발에 처참히 짓밟히고 말 것이옵니다. 황윤길 대감, 말 조심하시오. 전란이 터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랐던 자들이 바로 당신네 서인 아니오. 정철 대감을 귀양 보낸 원한을 이런 식으로 갚으려 한단 말이오. 닥쳐라, 이 금수만도 못한 놈들아. 도대체 언제까지 그놈의 파벌 타령만 늘어놓으며 서로의 목덜미만 물어뜯을 작정이냐? 선조의 찢어질 듯한 극도의 비명에 편전안을 가득 채웠던 늙은 대신들의 추악하고 구역질나는 아우성이 찬물을 끼얹은 듯 일순간에 기괴한 침묵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선조는 숨을 헐떡이며 핏발선 눈으로 엎드려 있는 대신들의 정수리를 하나하나 끔찍하게 노려보며 분노로 파르르 떨리는 두 손으로 옥좌의 팔걸이를 부서져라 움켜쥡니다. 도대체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멍청하고 이기적인 쓰레기 같은 것들을 신하랍시고 거느리고 이 지옥 같은 환란을 맞이해야 한단 말인가? 선조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활활 타오르는 거대한 분노와 함께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끔찍한 공포가 검은 그림자처럼 스멀스멀 기어올라 심장을 차갑게 옥죄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저 밑창에서 서로 니 탓이라며 삿대질을 해대는 저 썩어빠진 선비놈들은 정작 왜구의 서슬퍼런 칼날이 이 도성 한양에 들이닥치면 가장 먼저 나를 버리고 뿔뿔이 쥐새끼처럼 흩어져 도망칠 위인들임이 틀림없습니다. 이 나라는 태조대왕께서 피땀 흘려 세우신 이 거룩하고 위대한 조선은 오직 나만이 지켜야 하는 나의 소유이거늘 어찌하여 하늘은 나에게 이토록 잔인하고 가혹한 시련을 내리신단 말인가? 애당초 저 간사한 김성일의 말을 맹신하고 덜컥 마음을 놓아버린 내 자신의 뼈아픈 어리석음은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고 인정해서도 안 되는 왕의 존엄성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저놈들 중 누군가에게 이 끔찍하고 거대한 전쟁의 책임을 모두 뒤집어 씌우고 그자의 목을 쳐서 성난 백성들의 피 끓는 원망을 잠재워야만 내 알량하고 가련한 목숨과 찬란한 옥좌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수천 권의 성리학 책을 들먹이며 공맹의 도리가 어쩌고저쩌고 고상하게 주둥이를 놀리던 저 위선자들의 낯짝을 당장 내 손으로 하나하나 다 찢어 발겨버리고 싶은 충동이 이마에 핏대를 곤두서게 만듭니다. 남쪽에서 불어온 끔찍한 피바람이 한양 도성까지 밀어닥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인데 나의 곁을 지키는 친위 군사는 형편없이 모자라고 성벽은 낡고 허물어져 저 악귀 같은 무리를 막아낼 방도가 도무지 떠오르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임금의 초점 잃은 흔들리는 두 눈동자가 허공을 맴돌다 이내 절망과 분노로 일그러져 끔찍하고 기괴한 형상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살 길을 찾아 북쪽으로 도망쳐야 한다는 비겁하고 나약한 본능이 꿈틀거리며 올라오지만 차마 백성과 궐을 버린다는 참담한 말을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해 임금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며 재가 되어버립니다. 전하, 속히 명을 내리시옵소서. 조선의 으뜸가는 맹장이자 백전백승의 신화인 신립장군을 내려보내시어 저 더러운 왜구의 무리를 단숨에 박살내고 짓밟아버리라 엄명을 내리시옵소서. 영의정 유성룡의 떨리지만 결연한 목소리가 정막을 깨고 흘러나오자 그제야 선조는 가라앉던 지옥의 늪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은 듯 번쩍 정신을 차리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래, 신립이 있지 않느냐. 여진족을 무참히 때려잡던 우리의 호국성장 신립이 건재하지 않느냐. 당장 신립을 불러 나의 보검을 하사하고 남쪽으로 내려보내라. 그 맹장이라면 반드시 저 짐승들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비겁한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허장성세를 부리며 암칼지게 소리치는 왕의 그 애초롭고 가련한 목소리가 차가운 봄비 내리는 텅 빈 고란을 공허하게 맴돌다 속절없이 흩어집니다. 그러나 그곳에 엎드린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조선이 믿고 의지했던 그 최후의 보루이자 무적의 장수 신립마저도 곧 다가올 참혹한 충주 탄금대 전투에서 차가운 강물에 뛰어들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그 끔찍하고도 참담한 비극의 미래를 산산조각난 벼로에서 튀어오른 시커먼 먹물이 늙은 대신들의 화려한 붉은 관복을 흉측하게 더럽히며 차가운 돌바닥 위로 뚝뚝 떨어져 내리는 소리만이 편전의 숨막히는 정막을 채우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고상한 성리학의 이치를 논하며 흠잡을 데 없는 군자의 자태를 뽐내던 벼슬아치들의 얼굴은 이제 공포와 경악으로 무참히 일그러져 천박한 밑바닥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용상에 앉은 조선의 지엄한 임금 선조의 두 눈동자는 핏발이 붉게 서다 못해 근방이라도 툭 붉어져 나눌 듯 기괴하게 요동치며 엎드린 신하들의 정수리를 하나하나 찢어밟힐 듯 무섭게 노려봅니다. 거친 숨을 몰아쉴 때마다 선조의 가슴팍이 헐떡이며 격렬하게 오르나리고 욱조의 팔걸이를 부여잡은 두 손의 앙상한 뼈바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무서운 힘이 들어가 사시나무처럼 부들부들 떨리고 있습니다. 수백 리 밖 남쪽 바다에서 백성들이 무참히 목이 잘리고 피를 토하며 죽어간다는 참혹한 비보 앞에서도 이 썩어빠진 조정의 관리들은 오직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고 반대팔을 숙청할 얄팍한 계산에만 핏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스산한 걸밖의 공기보다 사로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뿜어내는 동인과 서인의 도끼 어린 살기가 웅장한 편전안의 온도를 뼛속까지 시리도록 차갑게 얼어붙게 만듭니다. 마침내 팽팽하던 긴장감을 깨고 서인의 강경파 영수 윤두수가 참다 못해 벌떡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는 동인의 틈바구니에 쥐새끼처럼 웅크려 있는 김성희를 향해 피를 토하듯 처절한 사자후를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저 역적보다 못한 동인의 김성일 무리가 전하의 총명하신 눈과 귀를 철저히 틀어막아 기어이 이 위대한 조선 팔도를 시뻘건 불바다로 밀어넣고야 말았사옵니다. 윤두수 대감, 감히 지엄한 어전에서 네 함부로 역적을 운운하며 삿대질을 한단 말이여. 역적은 오히려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잊지도 않은 전란을 준비하자며 민심을 흉흉하게 만든 당신네 서인놈들이 아니오. 내 이놈 김성일, 나라가 이 꼴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네 놈의 그 간사하고 비열한 혓부낙이 살아서 움직인단 말이냐. 황윤길 대감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눈빛이 굶주린 승냥이와 같다고 그리도 피눈물을 흘리며 경고하지 않았더냐. 당장 저 요망한 김성일의 목을 베어내어 남대문 저작거리에 높이 효수하시고 억울하게 눈을 감은 변방의 백성들과 병사들의 끓어오르는 원한을 달래주셔야 하옵니다. 전하.
수십 명의 서인 대신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입에 거품을 물고 죽일 듯이 덤벼들자 사색이 된 김성일이 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이마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른 채 다급하고 앙칼진 목소리로 울부짖으며 변명을 쏟아냅니다. 전하, 신은 너무도 억울하옵니다. 신이 일본의 사신으로 가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때 도요토미라는 자는 체구가 원숭이처럼 왜소하고 눈빛은 쥐새끼처럼 비루하여 결코 두려워할 위인이 아니었사옵니다. 닥쳐라, 이 요망하고 썩어 문드러진 놈아. 원숭이, 쥐새끼? 그 보잘것없는 쥐새끼들에게 지금 동래성과 부산진이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짓밟히고 700척의 함대가 바다를 새카맣게 덮었단 말이냐. 전하, 이는 필시 왜구들의 단순하고 일시적인 국지적 도발일 뿐이옵니다. 저들이 비록 거대한 배를 끌고 왔으나 우리 조선의 굳건한 관군이 깃발을 들고 나선다면 단 며칠 안에 저 더러운 떨거지들을 모조리 바다에 수장시킬 수 있을 것이옵니다, 전하. 김성일의 그 뻔뻔하고 어처구니 없는 변명에 선조의 남은 인내심이 마침내 바닥을 드러내며 툭 하고 끊어져 버리고 용상 옆에 놓여있던 무거운 백자다기가 선조의 손을 떠나 허공을 날카롭게 가르고 날아갑니다. 으악! 전하!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산산조각난 백자 파편이 김성일의 엎드린 이마를 스치고 지나가며 붉은 선혈이 뿜어져 나와 바닥을 적시지만 선조의 짐승 같은 광기 어린 분노는 결코 멈출 줄을 모릅니다. 이 금수만도 못한 추악한 놈아! 니놈이 정녕 내 목이 서늘하게 달아나고 이 거룩한 경복궁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잿더미가 되어야만 그 더러운 주둥이를 닥칠 작정이냐? 단 며칠 안에 수장을 시켜? 조선의 굳건한 방패였던 부산진 첨사 정발이 온몸에 총탄을 맞고 벌집이 되어 죽고 수천의 무고한 군사와 백성들이 고기 방패가 되어 도륙을 당하여 그 피가 바다를 붉게 물들였다고 파발이 울부짖지 않았더냐? 전하, 제발 노여움을 거두시고 고정하시옵소서. 김성일의 그 오만 방자한 죄가 천번 만번 찢어 죽여 마땅하오나 지금 당장은 시급히 군사를 모아 남쪽으로 맹장을 내려보내어 저 무도한 오랑캐들의 숨통을 끊어놓는 것이 먼저이옵니다. 영의정 류성룡이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피눈물을 삼키며 간절하게 엎부려 읍소하지만 기세가 등등해진 서인들은 이 완벽한 기회를 틈타 눈에 가시 같던 동인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으려 더욱 잔인하게 이빨을 드러냅니다. 류성룡 대감, 당신도 동인의 거두로서 어찌 그 무거운 전쟁의 책임에서 얄밉게 쏙 빠져나가 자유롭다 할 수 있어? 애당초 김성일의 그 미친 망발을 곁에서 감싸돌며 변방의 성곽 보수조차 방해한 장본인이 바로 대감이 아니오. 맞소이다. 과거 10만 양병을 부르짖으며 피를 토하던 율곡 이 대감의 그 숭고한 선견지명을 미친 소리라며 콧방귀를 뀌고 조롱하던 자들이 도대체 누구였어? 평화가 천년 만년 갈 것이라 떠들던 자들이 바로 동인놈들 아니오. 윤두수, 이 비열하고 진승 같은 놈아! 나라의 명운이 풍전등화와 같고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이 끔찍한 지경이 되었는데도 끝까지 붕당의 더러운 권력만 챙기려 든단 말이냐? 네 놈들의 뼛속에는 조선의 피가 흐르지 않는 것이냐? 당장 군사를 내어 싸울 장수를 천거하고 방도를 논해할 피말리는 마당에 어찌 네 놈들은 끝까지 남의 탓만 늘어놓고 어전에서 피 튀기는 개싸움만 벌이고 있단 말이냐? 남 탓이라니 원인을 제공하여 전란을 불러들인 역적놈들의 목을 먼저 시원하게 쳐내어 군의 사기를 드높이고 하늘의 노여움을 달래는 것이 지엄한 국법의 도리이거늘 전하, 당장 김성일의 배를 가르고 목을 베어 효수하시옵소서. 아니 되옵니다, 전하. 비록 김성일의 식견이 쥐새끼처럼 짧아 전하의 거룩하신 판단을 오도한 죄는 하늘을 찌르오나 지금 당장 나가 싸울 장수조차 부족한 마당에 그의 목을 치신다면 조정의 기강이 무너지고 벼슬아치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칠 것이옵니다. 류성룡, 니놈이 기어이 김성일을 끝까지 치마폭에 감싸돌고 같이 영모의 수계로 몰리고 싶은 게로구나. 전하, 저 동인놈들은 달 한 놈도 예외 없이 모두가 한 통속으로 왜구에게 나라를 팔아먹으려 작정한 더러운 간신배들이옵니다. 편전은 이제 나라의 국정을 논하는 임금의 어전이라는 지엄한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린 채 서로를 갈갈이 찢어 죽일 듯 핏발선 눈으로 노려보며 삿대질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저잣거리 시정잡배들의 악귀다툼 현장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선조는 이마에 시퍼런 핏대를 세운 채 서로의 목덜미를 짐승처럼 물어뜯고 있는 늙은 신하들의 그 추악하고 구역질나는 꼬라지를 내려다보며 다시 한번 곁에 놓여있던 묵중한 무쇠 촛대를 집어들어 신하들의 무리를 향해 있는 힘껏 내댕당이 칩니다. 당장 그 짐승 같은 입들을 닥치지 못할까? 이 썩어 문드러진 기생충 같은 놈들아. 도대체 언제까지 니놈들의 그 알량하고 역겨운 파벌 싸움에 내 거룩한 나라 조선이 시퍼렇게 피멍이 들어야 한단 말이냐. 임금에 찢어지는 듯한 단말마 비명에 편전은 일순간 찬물을 흠뻑 끼얹은 듯 다시 기괴하고 소름 돋는 무거운 침묵 속으로 빠져들어가지만 선조의 내면은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공포와 지독한 자기 혐오로 미친 듯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하들의 비열한 당파 싸움을 꾸짖으며 위엄있고 엄중한 군주의 흉내를 내고 있지만 선조의 가슴속 가장 어둡고 깊은 곳에 또아리를 튼 가장 끔찍하고 더러운 진실은 바로 비겁한 자신을 향한 지독한 원망과 변명이었습니다. 사실 지난달 황윤길이 엎드려 피눈물을 흘리며 전쟁의 끔찍한 참화를 목 놓아 경고했을 때 선조의 가슴 한구석에서도 서늘하고 불길한 공포의 예감이 독사처럼 스멀스멀 기어올랐던 것을 어찌 그 누구보다 본인 스스로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대한 전쟁을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너무도 고달프고 국고를 탕진하는 막대한 재물이 드는 일이었으며 무엇보다 성쌓기에 동원된 백성들의 원성과 원망을 임금인 자신이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참으로 피곤하고 끔찍하게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500년 조선의 지엄하고 거룩한 태양인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김성일의 그 달콤하고 구미에 담기는 거짓된 속삭임에 기꺼이 내 귀를 열어주고 스스로 두 눈을 철저하게 가려버렸던 것입니다. 저 말이 새빨간 거짓말인 줄 깊은 속으로는 짐작하면서도 그 거짓말이 나의 알량하고 편안한 옥좌를 흠집 없이 지켜줄 것이라 굳게 믿고 싶었기에 황윤길의 충언을 짓밟고 김성일의 간사한 손을 냉큼 들어주었던 나의 그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오판. 하지만 이제 와서 내가 어찌 감히 하늘이 내린 신성한 임금의 자리에서 내가 오만하여 틀렸고 내가 어리석어 이 아름다운 나라를 지옥 불바다로 만들었다고 저 천한 아랫 것들에게 고개를 푹 숙여 통제를 부르며 사과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절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그건 이 찬란하고 위대한 군주의 무결점 존엄이 산산조각나는 일이며 저 간악하고 교활한 벼슬아치들에게 내 목줄을 통째로 쥐어주는 세상에서 가장 멍청하고 위험천만한 짓입니다. 그러니 저 김성일이라는 눈치 없고 어리석은 놈이 나의 이 모든 추악한 죄악과 무능한 오판을 자기 어깨에 고스란히 뒤집어 쓰고 처참하게 피를 뿜으며 내 대신 죽어주어야만 합니다. 저놈의 살갗을 산채로 발라내고 뼈를 으스러뜨려 분노로 성난 백성들의 굶주린 먹잇감으로 통째로 던져주어야만 나의 이 찬란하고 거룩한 붉은 골룡포에 튄 더러운 패전의 핏자국을 말끔하게 세탁해 지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끝까지 자신들의 예상이 옳다는 것을 오만하게 주장하며 나를 암묵적으로 무능하고 귀가 얇은 혼군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저 건방지고 뻣뻣한 서인놈들의 오만불순한 콧대도 이 기회에 모조리 꺾어버려야만 내 뒤틀린 속이 시원하게 풀릴 것 같습니다. 이 거대하고 화려한 궐 안에 진정으로 내 안위를 걱정하는 내 편은 단 한 놈도 없으며 저 밑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 있는 수십 명의 번지르르한 대신들은 언제든 상황이 불리해지면 내 등 뒤에 날카로운 비수를 꽂고 새로운 권력을 찾아 떠날 교활한 짐승들에 불과합니다. 살아야겠습니다. 어떻게든 이 끔찍하게 타오르는 지옥불 속에서 나비처럼 사뿐히 빠져나가 나의 고귀한 목숨과 찬란한 옥좌를 지켜내야 이 조선 왕조의 거룩한 명맥이 온전히 유지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무자비한 참화 속에서 글자도 모르는 무지렁이 같은 백성들이 수십만 아니 수백만 명이 왜구의 칼에 찔려 내장이 터져 죽고 불에 타 죽은단 한들 이 나라의 유일한 태양인 나 선조가 온전히 살아만 있다면 그것은 나중에 언제든 다시 낳고 일어설 수 있는 한낱 찰나의 가벼운 희생일 뿐입니다. 내 하나뿐인 귀한 목숨과 내 절대적인 권력 앞에서는 이 넓은 조선 팔도 땅에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하찮은 생명은 그저 내 발밑에 무참히 짓밟히고 버려져 싼 버러지 같은 먼지에 불과하다는 끔찍하고 이기적인 권력의 집착이 선조의 흐려진 이성을 완전히 괴물처럼 집어 삼켜버립니다. 류성룡, 이 두 귀로 똑똑히 새겨들어라.
당장 조선 제1의 명장 신립을 궐 안으로 불러들여 나의 옥체가 담긴 상방범을 내어주고 도성 안팎에 쓸만한 군사란 군사를 모조리 싹 긁어모아 남쪽의 방어선으로 내려보내어 저 짐승 같은 오랑캐놈들의 씨를 말려버려라. 모두들 뼈에 새기듯 명심하여라. 만약 신립이 탄금대에서 적을 완벽하게 막아내지 못하고 단 한 발자국이라도 뒤로 비겁하게 물러선다면 내 반드시 너희 무능한 신하들의 목을 먼저 모조리 치고 이 도성을 철저하게 피로 물들일 것이다. 살기 위해 발버둥 치며 미친 듯이 울부짖는 선조의 핏발선 두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기 어린 이기심과 짐승 같은 공포는 이제 곧 파죽지세로 밀어닥칠 거대한 피바람 속에서 조선 백성들의 가여운 운명이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하게 찢겨나갈지를 뼛속까지 시리게 섬뜩하게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전동 소리보다 무서운 빗줄기가 장대처럼 쏟아지는 한양 도성의 하늘은 마치 조선의 앞날을 미리 애도하는 상주의 거친 숨소리처럼 음살하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조선 최고의 명장 신립이 적들을 모조리 짓밟아 버릴 것이라 굳게 믿으며 신라 같은 희망을 붙잡고 있던 고란의 공기는 이제 차갑다 못해 살을 애는 듯한 절망의 냉기로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충주 탄금대에서 날아온 파발마의 소식은 희망이 아니라 조산이라는 거대한 거목의 뿌리를 단숨에 베어버리는 날카로운 작두날이 되어 임금의 심장을 사정없이 후벼 파냅니다. 여진족을 벌벌 떨게 했던 그 용맹한 신립의 기마병들이 외적의 조총불꽃 앞에서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충주 달천의 강물을 핏빛으로 물들였다는 소식은 도무지 믿기지 않는 지옥의 환청만 같습니다. 왕의 보검을 하사받으며 위풍당당하게 떠났던 그 명장이 패배를 견디지 못하고 차가운 강물에 몸을 던져 자결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비보는 선조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산산조각냅니다. 용상 아래 엎드린 대신들의 어깨 위로 떨어지는 빗물소리가 마치 적들의 군핫발 소리처럼 환청이 되어 들려오고 궐 밖에서 들려오는 백성들의 소요는 이제 거대한 폭풍이 되어 도성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선조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옇게 뒤집힌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다가 갑자기 발작하듯 옥좌를 박차고 일어나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편전 바닥을 뒹굴미 시작합니다. 류성룡, 영의정 류성룡은 당장 나와 내 앞에 엎드려라. 이것이 정녕 사실이란 말이냐? 신립이 죽다니 그 천하의 신립이 저 원숭이 놈들에게 패해 물귀신이 되었단 말이냐? 전하, 통곡을 멈추시옵소서. 탄금대의 전령이 피를 토하며 전한 소식이니 어찌 허언이라 하겠사옵니까? 이미 외적의 선봉이 조령을 넘어 이곳 한양을 향해 파죽지세로 치달아오르고 있사옵니다. 이보시오 류대감, 그게 무슨 망발이오? 신립장군이 누구인가? 우리 조선의 자부심이자 무적의 용장이 아니었소. 어찌 그 정의 기병들이 단 하룻밤만에 몰살당한단 말이오? 윤두수 내감, 현실을 똑똑히 보시오. 저들의 조총은 우리가 상상하던 그런 장난감이 아니었단 말이오. 우리 군이 화살 한 번 제대로 날려보기도 전에 장정들의 가슴팍에 구멍이 뚫려 낙엽처럼 고꾸라졌단 말이오. 전하, 이제 어찌하옵니까? 한양의 상벽은 낡아 저 괴물 같은 놈들을 막아낼 방도가 없사옵니다. 당장 한양을 지킬 군사도 성을 지탱할 양식도 모두 바닥이 났사옵니다. 류성룡, 내 이놈! 내 놈이 신립을 추천하지 않았더냐? 신립만 믿으라며 나의 귀를 멀게 한 자가 바로 내 놈이 아니더냐? 이제 한양이 뚫리면 내 목숨은 누가 지킨단 말이냐? 전하, 신의 목을 치시옵소서. 신이 장수를 잘못 본 죄 주가 마땅하오나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옵니다. 적의 선봉이 벌써 한강 북단에 당도했다는 첩보가 들어왔사옵니다. 뭐라? 한강? 벌써 한강까지 왔단 말이냐? 이놈들아, 도대체 군대는 무얼하고 장수들은 어디서 무엇했기에 적들이 안방까지 들어오도록 내버려둔 것이냐? 전하, 도성 안의 장정들은 이미 공포에 질려 뿔뿔이 흩어졌고 성을 지키겠다던 사대부들은 벌써 가산을 챙겨 북쪽으로 달아날 궁리만 하고 있사옵니다. 이 비겁한 놈들, 나라의 녹을 먹던 놈들이 어찌 이리도 빨리 나를 버린단 말이냐? 윤두수, 너는 왜 아직 여기 있느냐? 너도 내 눈을 피해 짐을 싸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전하, 억울하옵니다. 신은 죽어도 전하의 곁에서 죽을 것이옵니다. 하오나 전하,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지 않으시면 정녕 외놈들의 더러운 손에 옥체가 유린당하실 것이옵니다.
떠나다니 어디로 간단 말이냐? 이 비 내리는 밤에 내가 어디로 숨어야 한단 말이냐? 내 궁궐을 버리고 내 조상을 버리고 저 천한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치란 말이냐? 파천을 결단하셔야옵니다, 전하. 종묘와 사직의 신주를 챙겨 평양으로, 더 멀리는 의주로 향하셔야 조선의 명맥을 이을 수 있사옵니다. 파천이라니 그것은 도망이 아니냐? 내가 백성을 버리고 야반도주를 했다는 비난을 어찌 감당하란 말이냐? 후세의 사가들이 나를 비겁한 임금이라 기록할 것 아니냐? 전하, 목숨이 붙어 있어야 훗날을 도모할 것 아니옵니까? 저들이 궁궐에 들이닥쳐 전하를 쇠사슬로 묶어 일본 땅으로 끌고 가는 꼴을 보시겠사옵니까? 으아! 싫다. 그건 싫다. 저 섬나라 오랑캐 놈들에게 무릎을 꿇느니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겠다. 류성룡, 당장 말을 준비하라. 가장 빠른 말로 내 앞길을 막는 자는 누구든 베어버리라 명하라. 하오나 전하, 아직 도성에는 전하의 처분만 기다리는 수만 명의 백성들이 있사옵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고지도 없이 어찌 밤중에 몰래 성문을 빠져나가시려 하옵니까? 백성이 내 목숨보다 중하더냐? 내가 죽으면 백성이 무슨 소용이며 조선이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백성은 언제든 다시 모으면 되지만 왕은 오직 나 하나뿐이다. 전하, 말씀을 삼가시옵소서. 백성의 마음을 잃으면 나라를 되찾을 길 또한 사라지는 것이옵니다. 제발 공개적으로 상황을 알리고 질서 있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닥쳐라 류선용, 네 놈이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드는구나. 적들이 문 앞에 와서 칼을 휘두르는데 무슨 절차고 무슨 명분이냐? 당장 내 비단 옷을 벗기고 평민의 옷을 가져와라. 아무도 모르게 도성을 빠져나가야 한다. 선조의 비겁한 외침이 텅 빈 편전을 울릴 때 걸박 저작거리의 풍경은 이미 아비규환의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평소 기침소리 한 번에 천지가 진동하던 지엄하신 사대부들은 이제 채통 따위는 개나 좋아버린 채 비단옷 위에 거친 삼배옷을 덧입고 집안의 금은 보화를 보찜에 쑤셔 넣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여봐라, 이 멍청한 종놈아! 그 무거운 책들은 버리고 저 안방의 옷가락지와 금비녀부터 챙기지 못할까? 왕께서도 이미 짐을 싸셨다는데 우리라고 여기서 개죽음을 당해야겠느냐? 대감집 마당에서는 평생을 충성하겠다던 노비들이 오히려 주인의 멱살을 잡고 발로 차며 쌓아둔 쌀가마니를 털어가는 난장판이 벌어집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늙은 부모와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처절하게 울려 퍼지고 도성을 지키겠다던 병졸들은 무기를 내팽개친 채 군복을 찢고 민가로 숨어들기 바쁩니다. 비난길에 오르는 마차들이 좁은 골목길에 뒤엉켜 서로 먼저 가겠다고 칼부림을 벌이고 그 서슬퍼런 칼날 아래 무고한 백성들의 피가 빗물과 섞여 하수도로 시커멓게 흘러갑니다. 이것이 500년 역사를 자랑하던 조선의 토성이란 말인가? 기가 막힌 참상 앞에 하늘도 무심하게 더욱 거센 벼락을 내리치며 대지를 두들겨 팹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서 백성을 자식처럼 아낀다던 자들이 정작 환란의 칼날이 목전에 닥치자 자식 같은 백성들을 굶주린 늑대떼 앞에 던져두고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 쥐새끼처럼 구멍을 찾고 있습니다. 성벽 위에서 남쪽 하늘을 바라보던 한 늙은 병사는 부러진 창자로를 쥐고 허망하게 웃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왕께서 우리를 버리셨단다. 나라를 지키라던 그 대단하신 어른들이 우리 같은 무지렁이들은 외놈들 칼바지로 던져주고 벌써 북쪽으로 튀었단다. 허허, 이 나라가 정녕 망조가 들었구나. 그의 자조 삭긴 웃음 뒤로 저 멀리 남산 너머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뻘건 봉화의 불길이 마치 조선의 심장이 마지막으로 토해내는 핏덩어리처럼 섬뜩하게 타오릅니다. 선조는 어둠이 짙게 깔린 침전에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옷자락을 움켜쥐고 부들부들 떨며 앉아 있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나는 왕이다, 나는 죽어서는 안 되는 신성한 존재다라는 자기 최면이 쉴 새 없이 몰아치지만 등덜미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은 그가 얼마나 나약하고 비겁한 인간인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구월문 앞에 모여 전하, 저희를 버리지 마옵소서 라고 목 놓아 부르짖을 때마다 선조는 귀를 틀어막으며 저것들은 백성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 온 역적들이다 라고 소름 끼치는 망상에 빠져듭니다. 그에게 이제 백성이란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도망길을 지체시키는 거추장스러운 짐짝이자 혹시라도 자신을 붙잡아 왜군에게 넘길지도 모르는 잠재적 반역자들로 보일 뿐입니다. 평소 인자하고 총명하다 칭송받던 군주의 얼굴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오직 살고자 하는 짐승 같은 욕망과 타인에 대한 극도의 불신으로 가득 찬 괴물의 형상만이 어둠 속에 남았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가? 내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 화려한 궁전을 등지고 빗물 섞인 흙탕물을 마시며 피난길에 올라야 한단 말인가?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내 잘못은 단 한 조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경고한 황윤길은 불길한 소리를 해서 재수를 없게 만든 놈이고, 거짓을 말한 김성일은 나를 속인 놈이며, 패배한 신립은 무능한 놈일 뿐입니다. 이 모든 재앙은 저 무능한 신하들이 나를 제대로 보필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지, 나인 왕의 통치에는 아무런 결함이 없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비겁한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창밖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외적의 군화소리처럼 들려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며 자지러지는 선조의 모습은 이미 500년 조선 왕조의 관위가 바닥으로 추락했음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살아서 다시 이 옥좌에 앉아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 저 모든 것들에게 처절한 복수를 하리라. 뒤틀린 증오와 공포가 뒤섞인 왕의 눈빛이 칠흑핫한 어둠 속에서 번뜩입니다. 조선이라는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선장이라는 자는 제일 먼저 구명보트를 내리고 어둠을 틈타 탈출할 준비를 마친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 역사는 피눈물을 흘리며 이 밤의 기록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쏟아지고 이제 곧 조선의 심장부 한양은 임금 없는 성, 주인 없는 집이 되어 굶주린 외적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기 직전에 위태로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장대 같은 폭우가 쏟아지는 임진년의 마지막 밤입니다. 경복궁에 굳게 닫혔던 육중한 문이 끼익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열리고, 그 사이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왕의 행렬이 마치 죄인처럼 조심스럽게 기어나옵니다. 화려한 의전도, 위험 있는 호위병들의 절도 있는 발소리도 사라진 채 오직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자들의 거친 숨소리와 진흙탕을 짓밟는 질척이는 소리만이 비극적인 장단을 맞추고 있습니다. 조선의 지엄한 임금 선조가 올라탄 어가는 평소에 웅장함은 간데없고 비바람에 젖어 눅눅한 냄새를 풍기며 빗속에서 처량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가 안에서 몸을 웅크린 선조의 손은 사시나무 떨리듯 멈추지 않고 골룡포 소매를 부여잡은 손가락 끝은 하얗게 질려 피기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창틀 사이로 새어들어오는 차가운 빗방울이 왕의 뺨을 타고 흐르지만 그는 닦아낼 생각조차 못한 채 넋이 나간 눈으로 어둠 속을 응시할 뿐입니다. 궁궐 밖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들려오는 것은 아늑한 정적이 아니라 왕이 자신들을 버리고 도망친다는 소문을 듣고 구름처럼 몰려든 백성들의 처절한 통곡과 원망의 아우성입니다. 횃불조차 비에 젖어 힘없이 사그라드는 어둠 속에서 진흙탕에 무릎을 꿇고 왕의 앞길을 가로막은 백성들의 모습은 흡사 지옥에서 올라온 망령들의 아비규환처럼 보입니다. 전하, 정녕 저희를 버리시고 어디로 가시옵니까? 이 어린 것들을 누구에게 맡기고 도망치려 하시옵니까? 백성이 없는 임금이 어찌 임금이라 할 수 있사옵니까? 제발 저희를 이 죽음의 구덩이 속에 홀로 남겨두지 마옵소서. 흙탕물을 뒤집어 쓴 백성들이 어가의 바퀴를 붙잡고 늘어지며 피눈물을 쏟아내고 그들의 거친 손길이 어가의 비단 가림막을 찢어밟힐 듯 거칠게 몰아칩니다. 선조는 그들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치 날카로운 비수가 심장을 찌르는 듯한 공포를 느끼며 어가 깊숙이 몸을 더 숨기려 애를 씁니다. 그에게 저 소리들은 가련한 백성들의 애원이 아니라 자신을 붙잡아 외적에게 넘기려 하거나 분풀이를 하려는 반역자들의 광기 어린 외침으로만 들리기 때문입니다. 왕을 지켜야 할 대신들도 비에 젖어 꼴이 말이 아닙니다. 영의정 류성룡은 젖은 관복이 몸을 짓누르는 고통 속에서도 백성들을 달래려 애를 쓰지만 이미 터져버린 민심의 둑은 그 어떤 말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보시오, 백성들이여, 전하께서는 지금 도망치시는 것이 아니라 후일 나라를 되찾기 위해 잠시 자리를 옮기시는 것이요. 제발 길을 터주시오. 거짓말 마시오 대감. 적들이 조령을 넘었다는데 이제 와서 무슨 후일을 도모한 말이오. 우리 보고는 여기서 외놈들 칼바지가 되라 하고 전하 혼자만 살러 가시겠다는 것 아니오. 이 천한 무지렁이들이 감히 어디라고 앞길을 막느냐. 당장 비키지 못할까. 어명을 거역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목을 칠 것이다. 선조의 곁을 지키던 내관들과 무사들이 칼을 뽑아들고 백성들을 위협하지만 죽음의 공포보다 배신감이 더 큰 백성들은 오히려 가슴을 내밀며 더 크게 울부짖습니다. 어가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선조의 인내심이 마침내 비겁한 광기로 폭발하고 맙니다. 그는 어가의 가림막을 거칠게 걷어치우고 핏발선 눈으로 빗속의 백성들을 향해 앙칼지게 소리를 지릅니다. 비켜라, 이 무지한 놈들아! 내가 살아야 조선이 살고 내가 살아야 너희도 후나를 기약할 것 아니냐? 감히 내 앞길을 막아 나를 외적의 손에 넘기려 하거나 분풀이를 하려는 반역자들의 광기 어린 외침으로만 들리기 때문이다.
전하, 어찌 그리 말씀하시옵니까? 저희가 전하의 자식이 아니옵니까? 자식을 버리던 아비가 어디 있단 말씀이옵니까? 자식, 너희 같은 것들이 어찌 내 자식이란 말이냐? 내가 이 나라를 위해 참을 설치고 국정을 논할 때 너희는 무엇을 했느냐? 이제 환란이 닥치니 왕의 목줄을 잡고 늘어지는구나. 이것들이 정녕 역적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 통촉하시옵소서 전하,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을 찌르고 있사옵니다. 제발 진정하시고 자애로운 말씀으로 저들을 달래야 하옵니다. 류성룡이 어가 옆으로 달려와 간곡히 만류하지만 공포에 질린 선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저 비 내리는 어둠을 뚫고 한시라도 빨리 북쪽으로 달아나야 한다는 생존 본능만이 그의 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당장 마차를 몰아라. 백성이든 누구든 앞을 가로막는 자가 있다면 무시하고 밟고 지나가란 말이다.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지금 무엇을 주저하느냐. 임금의 비정한 외형에 어가를 메고 있던 가마꾼들이 주춤하며 발걸음을 떼지 못하자 선조는 곁에 있던 무사의 칼을 빼앗아 어가의 나무 기둥을 거칠게 내려치며 미친 듯이 발을 구릅니다. 안 들리느냐? 당장 가라고 했다. 밟고 가란 말이다. 저것들은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나를 죽이려 하는 적들보다 더 무서운 원수들이다. 왕의 서슬퍼런 광기에 겁을 먹은 가마꾼들이 결국 진흙탕을 박차고 앞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어가 바퀴 아래서 백성들의 비명과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가 들려오지만 선조는 오히려 귀를 틀어막으며 눈을 감아버립니다. 진흙과 빗물이 뒤섞인 길 위로 백성들의 원한서린 통곡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와 사라지고 왕의 행렬은 그렇게 자신의 뿌리인 백성들을 짓밟고 어둠 속으로 비겁하게 도망쳐 들어갑니다. 어가 안에서 선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생각합니다. 그래, 이건 도망이 아니다. 조선의 국본을 지키기 위한 고귀한 희생이다. 저 미천한 것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내가 살아남아야 훗날 이 강토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백성이 죽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나 임금이 죽는 것은 곧 우주가 멸망하는 것과 다름없지 않은가. 그러니 나의 이 파천은 역사의 길이 남을 전략적인 후퇴이며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고 기록되어야 한다.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번갯불빛이 선조의 일그러진 얼굴을 비출 때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살아야겠다는 비열한 욕망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뒤에 남겨진 백성들이 왜군의 조총 앞에 쓰러지고 여인들이 겁탈을 당하며 아이들이 불길 속에서 타 죽어갈 운명은 이미 그의 관심 밖입니다. 그에게 오직 중요한 것은 자신의 고귀한 옥체에 빗물 한 방울 묻지 않는 것이며 북쪽 평영이나 의주로 가서 명나라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뿐입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이제 앞이 보이지 않을 지경인데도 선조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왜군이 벌써 자신을 쫓아온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길가에 버려진 보찜들, 진흙탕에 처박힌 신발 한 짝, 주의를 잃고 울부짖는 소 한 마리. 이 모든 풍경이 그에게는 자신을 비웃는 조롱처럼 느껴져 견딜 수가 없습니다. 더 빨리 가란 말이다. 날이 밝기 전에 임진강을 건너야 한다. 배를 준비하라. 내가 건너고 나면 모든 배를 다 불태워버려라. 단 한 놈도 나를 따라오지 못하게 하란 말이다. 선조의 이 잔혹하고도 비겁한 외침은 빗소리에 묻혀 멀리 퍼져나가지 못하고 오직 그의 곁을 지키는 충직했던 신하들의 가슴에만 깊은 상처를 남기며 비수처럼 꽂힙니다. 어찌 우리 조선의 왕이 저토록 처참하게 무너졌단 말인가? 백성을 지키겠다던 그 장엄한 맹세는 어디로 가고 오직 자기 목숨 하나 구걸하기 위해 온갖 비열한 짓을 서슴지 않는 저자가 정녕 우리가 모시던 주군이었단 말인가? 류성룡은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를 닦아내며 묵묵히 걷고 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조선의 미래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버린 듯한 절망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왕이 백성을 밟고 지나간 이 자리에 남은 것은 충성이 아니라 지독한 증오와 배신감뿐이며 이 상처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영원히 치유되지 않을 흉터가 되어 조선의 가슴에 남을 것입니다. 행렬이 도성 외곽을 벗어나자 저 멀리 경복궁 쪽에서 시뻘건 불길이 하늘을 찌르듯 솟구쳐 오르기 시작합니다. 왕이 자신들을 버렸다는 사실에 분노한 백성들이 궁궐로 난입하여 노비문서를 불태우고 찬고를 털며 스스로의 울분을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선조는 멀어지는 불길을 보며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저 불길이 왜군의 진격을 늦춰주길 바라는 간사한 기대를 품으며 젖은 어가 안에서 몸을 더 깊숙이 웅크립니다. 조선의 심장이 불타고 백성들의 영혼이 찢겨나가는 이 참혹한 클라이막스의 밤, 선조의 파천 행렬은 비 내리는 산길을 따라 이름 모를 어둠 속으로 비겁한 탈출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장대비는 멈출 줄 모르고 조선의 500년 도성 한양은 그렇게 주인 없는 유령의 도시가 되어 핏빛 외적의 칼날 앞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떨고 있었습니다. 왕이 떠난 한양 도성의 밤은 이제 사람이 사는 곳이라기보다는 거대한 불길이 춤을 추는 소름 끼치는 귀신들의 무덤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지엄하신 전하께서 백성들의 울부짖는 손길을 뿌리치고 임진강 너머로 몸을 숨기셨다는 소식은 빗줄기보다 빠르게 도성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며 민초들의 가슴 속에 마지막 남은 일말의 충성심마저 시커먼 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가장 먼저 불길이 치솟은 곳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던 궁궐이 아니라 백성들의 이름과 노비의 신분을 올가매고 있던 노비 문서를 보관하던 장내원이었습니다. 이것 보아라! 우리를 짐승처럼 부리던 그 잘난 양반놈들도, 우리를 자식이라 부르던 임금님도 모두 우리를 버리고 달아났다. 이제 이 종문서가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분노에 찬 한 노비가 횃불을 장내원 창고에 던져넣자 수백 년간 조선의 신분질서를 지탱해오던 낡은 종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시뻘건 불꽃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 불길은 멈출 줄 모르고 바람을 타고 번져나가 마침내 조선 왕조의 자부심이자 500년 역사의 심장부였던 경복궁의 웅장한 지붕 위로 이빨을 드러내며 달려듭니다. 우아하고 기품 있게 하늘을 향해 뻗어있던 처마곡선이 무자비한 불길에 휩싸여 흉측하게 뒤틀리고 푸른 기와들이 열기를 견디지 못해 쩍쩍 갈라지며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소리가 한양의 밤하늘을 찢어놓습니다. 화려한 단청이 그겨진 기둥들이 시커먼 숫덩이가 되어 무너져 내릴 때마다 도성을 가득 메운 연기는 마치 나라의 혼이 빠져나가는 거대한 비명처럼 느껴집니다. 아이고, 이 나라가 정녕 망했구나. 임금님이 계시지 않는 궁궐이 무슨 소용이며 불타버린 종묘사직이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이냐. 성벽 아래 주저앉아 타오르는 궁궐을 바라보던 노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지만 그들의 눈물은 이미 메말라 더 이상 흐르지 않습니다. 평소라면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할 지엄한 임금의 의자, 그 황금빛 용상 위로 타오르는 불길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올라가는 광경은 참으로 기가 막힌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왕이 백성을 버린 그 비겁한 대가는 가장 거룩해야 할 공간이 가장 처참한 불지옥으로 변하는 것으로 고스란히 되돌아왔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의 새벽 공기는 상쾌하기는커녕 살이 타는 냄새와 나무가 타들어가는 매캐한 연기로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텅 빈 한양 도성에는 이제 주인 잃은 개들의 슬픈 울음소리와 무너진 담벼락 사이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의 단말마만이 귀령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왕은 북쪽으로, 더 먼 북쪽으로 살기 위해 말머리를 돌렸으나 그가 남기고 간 것은 잿더미가 된 도성과 갈기갈기 찢긴 민심뿐입니다. 이것이 500년 조선의 민낯이란 말인가, 어찌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 하는 비통한 탄식이 타오르는 불꽃 사이로 허망하게 흩어집니다. 하지만 이 참담한 절망의 끝자락, 나라의 운명이 벼랑 끝 백척간도에 선 이 순간에도 역사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다시금 거세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북쪽 도성이 불타고 임금이 피눈물을 흘리며 도망치는 그 비극의 시간, 저 머나먼 남쪽 바다에서는 조선의 마지막 남은 숨통을 움켜쥔 한 사내가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전라 좌수영의 앞바다,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거대한 함선 위에 우뚝 선 장수의 뒷모습은 흔들림 없는 태산과도 같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저 멀리 외적의 함대가 가득한 부산 앞바다를 넘어 고통받는 조선의 대지를 향해 서슬퍼런 안광을 내뿜고 있습니다. 나란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죽는 것은 아깝지 않으나 다만 저 무고한 백성들의 피눈물을 어찌 닦아줄 것인가. 그의 낮은 독백은 파도 소리에 묻혀 사라지지만 그가 쥔 칼자루에는 조선의 모든 한과 야망이 응축되어 지독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남해의 거친 물결 위로 비치는 달빛은 마치 곧 다가올 거대한 승리의 서막을 알리는 듯 영롱하게 반짝이며 장수의 갑옷 위를 타고 흐릅니다. 임금이 버린 나라를 이름 없는 백성들과 함께 제 몸을 던져 지켜내겠다 결심한 이 고독한 사내의 가슴 속에는 이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세계 해전사에 영원히 기록될 기적 같은 승리의 함성이 옥포의 푸른 바다에서 시작되어 전국 강토를 뒤흔들게 될 것입니다. 부산진의 비극과 한양의 파천이라는 이 처절한 패배의 기록은 역설적이게도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의 등장을 위한 가장 어둡고도 장엄한 서막이 되었습니다. 피로 물든 임진년의 봄은 그렇게 가고 이제 바다 위에서 불꽃처럼 타오를 뜨거운 여름의 반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사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조선의 명운을 바꾼 성웅의 위대한 전설, 그 가슴 벅찬 투쟁의 시작이 다음 화에서 웅장하게 펼쳐집니다. 비록 도성은 불타고 왕은 떠났을지언정 조선의 바다는 결코 외적에게 단 한 뼘의 물길도 허락하지 않을 것임을 선포하는 그 위대한 전쟁의 기록.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그 이름, 이순신과 그의 전사들이 써내려갈 피와 눈물의 대서사시를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화에서 우리는 비로소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조선의 진정한 저력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난 파도처럼 밀려오는 외적의 대함대를 향해 단 한 척의 배로 맞서 싸우던 그 위대한 장수의 거친 숨소리가 지금 이 바다에서 다시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다려라, 이 파렴치한 오랑캐놈들아! 이제부터는 조선의 바다가 너희들의 무덤이 될 것이며 이 땅을 유린한 죄값을 뼈저린 죽음으로 치르게 될 것이다. 장수의 굳건한 외침이 남해의 새벽 안개를 뚫고 울려 퍼지는 가운데 조선의 앞날을 바꿀 기적의 항해는 이제 막 닻을 올리고 힘차게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